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5만 원권 3,300장의 현금을 발견해서 압수했지만 이 가운데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날 어제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청문회에 출석한 사건 관련 증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위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그 수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차장검사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나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최초에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범죄 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저 스티커에 돈이 발부된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사는 2018년 거로 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압수수색한 저 돈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22년 5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부된 거예요. 여러분은 2018년 사건으로 압수수색한다며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저건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저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저렇게 붙어서 왔고 저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 아니에요? 저게 수사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사진 아니에요? 그리고선도 저것을 2018년 사건이라고 퉁쳐버리려고 했는데 저것은 2022년 5월 13일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에요. 예, 오늘 법사위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보셨습니다. 사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정도는 증인으로 나온 걸 많이 봤는데 수사관은 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은 당시 사건에 밀접한 관계자이기 때문에 수사관까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이 수사관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법사위원들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게 아니 관봉권 수사기관도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왜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추궁했거든요. 일단은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말단 수사관이 법사위 상임위장까지 나와서 저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많이 속이 상합니다. 예. 그런데 저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증거물 확보는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증거물을 검찰은 저렇게 관리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의 수사, 증거물 유지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일이고요. 예. 어떻게 돈이 관봉권으로 왔으면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됐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변경이 돼서 띠지가 사라졌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저는 이런 부분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은닉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센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법사위원과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과의 질의응답이 좀 더 오갔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얼마인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네, 매수 확인을 합니다.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의원들이 이 수사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법사위원들이 밝히고 싶은 것은 김주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윗선에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든요.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사안을 좀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서영교 의원이 김기호 위원께서도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그 김정민 수사관을 앉혀놓고 저렇게 마치 갑질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들게 하는 고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과연 온당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저 사안에 대해서 밝힐 때 그 경험이 적은 수사관이 실수를 했다라는 취지가 밝혔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굴 보니까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 사안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올해 3월인지 4월인지 남부지검이 저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 뒤에 제대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됐든 감찰이 됐든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갔냐라는 겁니다. 이미 퇴직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핵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안은 실제로 돈을 샜다고 하는 수사관, 말단 수사관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됐든 차장검사가 됐든 누가 되었든 당시에 지휘체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감찰 여부나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서영교 의원의 저런 질문 태도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일단 저는 이번 증언을 하게 된 수사관 입장에 살펴보게 되면 물론 사회 초연성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저는 반대 같아요. 만약에 검찰 수사관으로 봉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원칙적으로 일을 했을 거라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의문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했을 겁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물어봤겠죠. 관봉권이라는 걸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희귀한 도너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관봉권을 돈을 세는 것이 맞는지, 띠지를 훼손하는 게 맞는지 등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본인의 상급자에게 문의를 하고 그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정민 수사관의 그런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단독으로 그와 같은 띠지 훼손 행위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압수수색 때 이게 발견됐는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성배 씨가 무속인 이 은신처에서 이 관봉권 5천만 원 신권으로 딱 포장된 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인데 김용희 의원님 돈의 출처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전성배 씨는 뭉텅이로 갖다 주면 쌀통에 넣어두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라고 검찰에서 당시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관봉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제 표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은행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으로 나가는 돈 같은 경우는 예. 저기 돈의 1년 번호도 다 따로 은행 측에서는 기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법은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 돈을 다 압수 물품으로 다 보관을 따로 하고 있을 때 돈을 다 지금 건진법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돈이라면 그 돈의 1년 번호를 통해서 역추적을 통해서 날짜라든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고서야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조윤선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김정민 수사관에 대해서 모든 게 김정민 수사관이 덤탱이를 쓰는 거라면 지금 사실 국회라든지 모든 권력이 다 지금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단 직원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고 설사 나중에 이게 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이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단 직원이 모든 걸 덤탱이 쓰고 간다는 점은 너무 과도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관봉권의 그런 그 형태도 아마 그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된 건진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자의 그런 지휘 관리 하에서 그런 모든 행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바로 이 관봉권 논란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로도 더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관 두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입 맞추기 지시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 판결문이고요. 국회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씌웠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 씌워서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1000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 더 큰 무대에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1000건. 2. 폐미 나몰라. 3. 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자필 맞습니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접수 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 구성도. 근데 왜 이 작성한 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누구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님.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이주연입니다. 이추영 계장님.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안경민 수사관은? 개수는 개수기를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는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해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지금 증거 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제가 다 분석해서 대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개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개수기 세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그때 이제 관봉권 이게 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띠지 관봉권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지 폐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 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 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을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1시에 만나서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그러면 남편 폰까지 다 하면은 통신 확인,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조언해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2분과 남편분이 3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 봅니다. 지금 제19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존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하였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그러니까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네, 위증 안 하셨으면 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월 9일에 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구입니까? 최재현 검사님이.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다시 1월 9일 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요? 1월 9일 날? 관본권 추적하신다고 영치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규칙도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1월 9일 날 사무규칙은 아닙니다. 최재형 검사가 와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 일을 계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내부 매뉴얼과 규칙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9일 날 최재형 검사는 그 띠지와 관본권이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박 부장님? 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단독 범행이네요, 이건? 그걸 범행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재형 검사 측의 최선영 계장이 인수할 때부터 띠지를 없앴던지 아니면 이주연 계장이 가지고 가서 개수기 돌리면서 띠지를 훼손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심지어 부장검사에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걸 4월에서야 보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24일 날 인지하셨고 4월 25일 날 보고 받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최재형 검사가 인지한 시각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러면 그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자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당연히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초에 인사로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아셨는데 한 달 내내 부장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평검사가? 아니 1월 9일 날 띠지 없어졌냐고 낭명민 수사관을 질책했던 검사가 자기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아니 띠지와 관본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다 일관되게 자기는 잘 몰랐다. 그렇게 띠지와 스티커가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다시 분석은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앞뒤도 수지 안 맞는데 논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형 검사는 1월 9일 날 한 겁니다. 최재형 검사 저희가 증인 출석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부장검사님은 정확히 4월 25일 날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월 9일 날 발견했던 검사가 이 사실을 은폐한 겁니다. 4월 23일 날 JTBC에서 관봉권 사진을 보도할 그물이 발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았던 최재형 검사가 박건욱 부장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동 차장검사님 또 4월 25일 돼서 보고 받으신 거죠? 1월 9일 이후부터 4월 24일 사이에는 전혀 이 사실관계를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24일 하고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고 압수수색 수사관들을 그렇게 질책했던 검사는 이 사건을 3달 넘게 은폐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최재형 검사는 아주 주요 사건의 혐의자로 최선영 계장과 이주연 계장 모두 다음 청문회 때 볼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장님께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장님께 시작하십시오. 한 말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아까 이제 거기 자료에 보면 최재형 검사가 이게 왜 없어졌느냐고 하고 이제 질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뭐 수사팀에서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 자료 근데 보셨어요? 이 자료를 배포 저희가 안 해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오지 마신 거지 이 자료 보신 건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팩트 체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민 수사관 작성한 문건 4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계속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다면 관봉권을 전달했던 계장의 지시 부재를 언급할 계획임.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문건 같은데요, 이건? 다 공개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고 문건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중에 참고해야지 하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보고 문건 같아요. 누군가한테 보고하려는.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보고 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네.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수물 사무규칙 4조에 따라서 현금 개수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압수 목록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현금 괄호 열고 5만 원권 3,300매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전송배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백혜룡 화곡지구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 압수수색 목록을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받으면 다 드러납니다. 자,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아까 지구대장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압수 목록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압수 장소가 권성배 씨 주거지인가요? 주거지로 알고 은신처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 원권을 개수기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돼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그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보면은 주의 의무에 제3조 주의 의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타 중인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31조에도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금이면 얼마인지 세어봐야겠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관봉띠로 묶고 비닐로 싼 그거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 모양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들었는지 만 원짜리가 들었는지가 증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훼손시켜도 될 만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하게 훼손을 시킨 다음에 얼마 들었는지 그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개수기 돌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희동 차장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은 회유 협박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이 당시에 발생했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기소가 됐고 기소된 이후에 또 검사장까지 승진했었죠. 네. 예,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고 고발사주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는 내용들, 거기에 특히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누구누구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거짓말하더라,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을 했다, 이것이 고발사주 고발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검찰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고발을 누군가에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총선 무렵에 이뤄진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범죄이고 매우 잘못된 건 맞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수사권, 기소권 같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발사주보다 사실 제가 들으면서 오늘 관봉권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걸 예로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일단 이제 관봉권 사건을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수사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없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지휘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비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성원 그 대표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에 이런 것들을 직접 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의율해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다 만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청기 누설을 하셨습니다. 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검찰 눈밖에만 안 나면 될 것 같다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마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PPT 잠깐 보여주시죠. 검찰이 오늘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은 언론에 많이 알려진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공적 인물들에 대한 사건들만 망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삶에도 우리 국민의 삶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불기소를 해버립니다. 예.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죠.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이 또 나중에 수사를 보안수사 등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싹 무시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정관 변호사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업 사주 혹은 대표이사와 밤에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봐주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있습니다. 예, 그거 넘어가시고요. 현대제철 사건이 하나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법 파견 맞다라고 근로감독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에요. 검사가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검사가 수사하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 전문가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생 문제가 아니라 몇몇 정치인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사건들이 언론에 주로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겪어볼 만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재심 사건도 여러 번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사건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검찰 수사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민생 문제라는 걸 모두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입맛대로 하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검찰 쪽에서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생 문제라는 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연결이 되고 싶은 게, 현재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검찰 쪽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관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민생범죄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로 드시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민생문제와 직결된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이런 영역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주목되지 않는 영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관의 영역이나 정관의 영역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증인들 서로 의견 교환하시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정해 시간에 증인들 서로 의견 교환하지 마시라는 권고도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